그는 한때 전팀 동료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다. 그는 모든 검의 천재 중 최고였다. 하지만 3년 전 랜스는 불가능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팀원들의 질투심 때문에 손과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어 돌아왔다. 이제 그는 매일같이 구타당하고 모욕당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읽을 수 있는지도 몰랐던 언어로 쓰인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 책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그는 사라졌다. 그는 10,000년 전 과거의 감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전설적인 아이템을 얻은 후 현재로 돌아왔다. 그 물건은 봉인된 힘을 해방시켜 그의 팔과 다리를 치료했다. 이제 검의 달인 랜스는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쿠샨시 외곽에는 고독한 성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대청마루로 들어온다. 그들 중 한 명은 정보가 틀렸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카시우스 경에게서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는 이어서 악마 같은 짐승도 심지어 개미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신뿐인지 묻는다. 부하 직원은 나가미 쇼코에 도착 소문이 퍼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동반자는 이 말이 타당하다고 동의했다. 그들은 이제 폐허가 된 거대한 홀에 자신들이 있음을 발견한다. 한 남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한다. 또 다른 출구는 위쪽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들 앞에는 계단과 복도가 놓여 있다. 부하 직원은 지도를 보고 다른 길이 불길해 보이니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나기는 넌갱이 위층을 막기로 되어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이어 복도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손짓으로 일행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지만 부하 직원은 갑작스러운 명령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기는 자신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하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뒤를 돌아보며 떠난다. 지휘관의 시선이 닿는 가운데 그는 어두운 복도로 들어선다. 거기서 그는 돌아서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합니다. 또 다른 남자도 나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합니다. 그의 뒤에서 생물체가 나타나고 있다. 짐승이 남자를 공격한다. 어둠 속에서 늑대한 무리가 나타난다. 생물들이 앞으로 나아가더니 이내 무리 전체가 복도를 빠져나갔다. 땅에서 솟아오른 장벽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 한 남자가 괴물의 등장에 반응한다. 이제 그 그룹은 홀 한가운데서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놓여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렇게 많은 악마 같은 짐승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는다. 지휘관은 그를 붙잡고 질문을 되돌려 던졌다. 그는 살아남고 싶다면 싸워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는 부하들에게 출동하여 괴물들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짐승들이 앞으로 나아가 나머지 무리를 공격한다. 그룹의 리더인 나기는 벽에 몸을 밀착시킨 뒤 검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늑대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지만 그 늑대의 목에 화살이 꽂혔다. 남자는 짐승의 몸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늑대는 이제 위층 바닥에 죽은 채 누워있고 아처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지휘관은 그를 알아보고 형에게 소리쳤다. 랜스는 신나게 떠들며 땅에 착지한 뒤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기에게 주의 깊게 보라고 말한다. 랑송은 무기를 움켜쥐고 자신이 이제 마스터 검객의 경지에 올랐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늑대는 앞으로 돌진하여 공격하려 했지만 입 안으로 찔러 넣었다. 한 번의 타격으로 동물을 반으로 잘라버렸다. 다른 짐승들이 그를 향해 달려든다. 그러자 랜스는 한 번에 전체 무리를 공격하여 쓰러뜨렸다. 남은 남성들은 새로운 사람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현재 랑송은 늑대들의 시체들 사이에 서 있다. 나기는 다가가서 한 수위의 검객이 있다고 칭찬한다. 그는 이어서 카시우스 백작이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줄지 궁금해한다. 나기는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랑송은 자신의 검술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입으로만 최고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에게 더 강해지고 싶다면 더 많이 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나기는 미소를 띤 얼굴로 동의했다. 그는 이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말한다. 쿠샨 도시 일리온의 폐허 속에서 캠프가 설치되어 있고 선은 랑손을 향해 달려가 그에게 왜 늦었는지 이유를 묻는다. 렌트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사과하며 말했다. 피어스는 카시우스가 그곳에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알려준다. 그러자 란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건네며 백작이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랑송은 두루마리를 펼쳐 메시지를 읽으려 했지만 그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두루마리는 델 카스티오를 죽이고 피의 수를 돌려주라고 명령한다. 델 카스티오는 진정한 피를 소유한 강력한 뱀파이어다. 그는 또한 캐슈씨를 지배하는 최고의 검객으로 우리를 치명적인 적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카시우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하게 된다. 왕자 랑소는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버스는 10년 넘게 그 비열한 자에게 충성을 바쳤던 것을 후회한다. 랑송은 동료들과 함께 출발할 준비를 한다. 그의 동료는 델 카스티오가 순혈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를 말리려 하지만 그는 형제들 없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대답한다. 남자는 방금 돌아온 상태라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하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아이들이 납치된 이후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버스는 자신이 전문적인 수준의 뱀파이어들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랜스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버슨경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명령이라고 선언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동의하며 그를 전하라고 불렀다. 그러자 랜스는 버슨에게 남아서 형제들을 돌보라고 명령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한다. 버스는 랜슨과 그의 일행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러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이번에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결심했다. 대륙에서 참삼 37년 3월 11일 반 로아 왕국이 불길에 휩싸였다. 반 왕국의 여왕 로아 여왕은 그들에게 랑송을 데리고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녀를 막겠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기사단의 지휘관인 버스는 이를 거부하며 여왕을 지키기 위해 남겠다고 선언했다. 여왕은 아들에게 이제 지켜야 할 것은 반 로아 왕국의 혈통이라고 말한다. 그는 둘째 왕자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망설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으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그에게 왕실에 대한 자신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준다. 왕자는 어머니에게 혼자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어서 목걸이를 풀고 그의 목에 걸어주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며 그녀는 그에게 왕실 가문인 반 아로웨이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한다. 버스는 자신의 삶을 황제 폐하를 섬기는데 바치겠다고 맹세한다. 하늘이 불길에 휩싸여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둘째 왕자를 데리고 간신히 탈출한다. 그는 국회의사당이 불타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결국 그날의 왕과 여왕 모두를 지키지 못한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정확히 둘째 왕자님의 13번째 생일이었다.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왕자는 발로아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불타는 하늘을 응시했다. 500년의 역사를 지닌 왕국은 멸망했다. 그들은 탈출 경로에 도착하여 마지막 귀족 후손들과 수십 명의 기사들과 함께 국경을 넘을 준비를 했다. 대륙 연도 387년 4월 1일 그들은 격렬하게 일렁이는 바다를 건너 항해했다. 폭풍 속에서 일행은 우록스햄으로 국경을 넘어가는데 성공한다. 같은 해 8월 23일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그룹은 전 세계에서 범죄자와 도망자들을 숨겨주는 무법지대인 로버트랜드에 진입한다. 쿠샨 도시에서 2달을 보낸 후 도중에 많은 기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는 12명만 남아있다. 두 번째 왕자 랭소는 현재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들과 함께 유일한 합법적인 후계자입니다. 수치와 비참함이 기다리더라도 그들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들의 여정은 델백작의 성과 캐슈 그리고 캐슈시로 이어진다. 창문 너머로 그들은 성 안의 적들을 해치며 나아가는 아들의 모습과 함께 시체들로 가득 찬 홀을 발견한다. 그는 상처를 누르며 조금만 더 참으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자 랜슨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가 안전하게 있기를 기도했다. 마침내 피가 묻은 이중문을 열고 안을 본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왕좌의 전당은 파괴되어 시체들로 가득 차 있다. 계단 꼭대기에서 델 카스티오는 왕좌에 누워 숨진 채로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다. 버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 기침 소리를 듣고 나서
그는 계단에서 랜슨을 발견하고 그에게 손을 흔들어 불렀다. 그의 눈이 그 광경에 놀라 크게 뜨인다. 왕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계단에 누워있다. 랜슨은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버스는 정말로 끝난 건지 묻는다. 그는 그 후 여왕에게 반 아로의 가문의 혈통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떠올린다. 그는 그들의 절망과 희망이 과연 그렇게 끝날지 궁금해한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그런 결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선언한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땅바닥에 쓰러진 랑송의 몸으로 다가가 왕세자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그의 몸을 등에 업고 옮긴다. 3년 후 일리온의 폐허 속에서 삶은 계속 이어진다. 쿠샨시에서 두 아이가 마을을 뛰어다니며 함께 놀고 있다. 의술을 한 젊은 남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버슨이 그에게 불러쓰자 랑송은 잠시 멈칫했다. 나이든 남자가 사다리 꼭대기에서 걸어 내려와 그에게 다가온다. 랜스는 그의 도착을 알아차린다. 그의 다리에 착용한 의족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버스는 그를 지지하며 괜찮은지 묻지만 랜스는 백작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백작이 한 달 더 기다리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란소는 당분간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말하며 다음 달에 다시 문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버스는 그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상기시키지만 랜스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의 동반자는 그 아이들이 이미 자랐다고 말하며 설령 자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리다고 덧붙인다. 랑송이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한다. 아들이 끼어들어 그가 자신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려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랜스는 이어서 그 영약이 없었다면 후회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남자는 이에 동의한다. 생명의 물약으로 알려진 이 영약은 200년 전 일리온 던전에서 발견된 고대 마법 물질이다. 그는 이 이야기가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랜스는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버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 노인 남자는 그런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3명의 청소년이 교사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조심하라고 소리친다. 랑송은 팔을 들어올려 손에 든 검으로 떨어지는 검을 잡는다. 그는 방금 지붕을 고쳤으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그는 소년에게 검을 돌려주며 다시는 놓지 말라고 조언한다. 소년은 자신이 칼을 꽉 쥐고 있었다고 변명하지만 랜스는 칼을 꽉 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양쪽 다리를 똑같이 뻗고 몸 전체에 체중을 분산시켜야 하며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전투를 회상한다. 그의 기억 속에서는 그는 궁지에 몰려 부상을 입었다. 델카스티오는 마지막 공격을 위해 그를 향해 뛰어올랐다. 백작은 맹렬한 일격으로 검을 휘둘렀다. 델카스티오는 그에게 지키는 것이 많을수록 생각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뱀파이어는 그에게 죽으라고 명령했지만 랜스는 검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 죽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델카스티오가 그를 붙잡아 또 한 번 공격을 가했다. 기억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던 그는 얼굴에 피가 튀었다. 그는 백작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소년에게 햇빛을 위해 나무칼을 단단히 쥐고 있다. 그들 위나무 기둥이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소년은 강사 랜슨이 나무 인형을 산산이 부수었다고 말했다. 랜슨은 두 동강난 훈련용 인형을 바라본다. 그는 사과하며 단지 스트라이크를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소년이 랜슨 교관에게 다가가 외치며 달려간다. 젊은 남자가 도착하여 큰 문제가 생겼다고 알립니다. 그는 데이지와 데클란이 공영에 처했다고 말했다. 랜슨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건물 안에서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피냄새가 난다며 이건 단순한 아이들 싸움 이상이라고 말하며 복도를 달려 내려간다. 그러자 랑송은 호란의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데이지와 사할린이 서로 검을 겨누고 있다. 그 소녀는 일리온 가문의 데이지다. 그 소녀는 가족 중 유일한 외아들이다. 나귀는 그에게 인사하며 오랜만이라고 말한다. 랜슨 형.
랑송은 그를 진지하게 응시한다. 나가 카시우스 가문의 부하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이어서 인터뷰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랑송은 인터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귀는 잠재력이 보이면 자신의 직계 혈통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어떻게 감히 자신의 피를 그들의 피와 섞을 수 있는지 묻는다. 나귀는 그를 형이라고 부르며 최하위 혈통이 되는 편이 낫겠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다리가 없는 불구자의 명령을 받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자 주인공은 카시우스 백작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나귀는 자신의 형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바쁜 사람이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랜스는 이곳이 가족의 영토라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왔는지 묻는다. 그는 위대한 검객 랜슨이 몇몇 아이들 때문에 팔다리를 잃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 때문에 알고 찾아왔다고 확인한다. 랜스는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귀는 그를 조롱하며 그 몸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조용히 떠나라고 명령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나가이는 그를 비웃으며 과연 그런 일을 할 힘이 있는지 묻는다. 랑송은 앞으로 달려나가 주먹으로 공격하지만 나가의 부하 2명이 검으로 막아선다. 그러자 그는 자신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고수 검객을 얕보지 말라고 말한다. 랜슨이 2 남자와 검을 맞대자 한 사람이 마스터 검객을 얕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이어서 검의 칼자루를 더욱 꽉 쥐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2명의 상대방을 멀리 날려버립니다. 나가이는 랑송을 칭찬하며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랜스는 요즘 새로운 사람들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나귀는 그저 그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부탁할 뿐이지만 델 카스티오가 나서서 상대는 괴물이라고 말한다. 랑송은 나귀가 여전히 자신 주변에 불안해 보인다고 말했다. 델 카스티오는 미소를 지으며 불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그 불안이 자신에게 향한 것인지 묻는다. 데이지와 세컨드 워치, 나가가 칼을 뽑아든다. 랑송은 현재 자신의 상태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결판을 내기 위해 준비한다. 순식간에 랑송이 달려들어 나귀를 공격한다. 나귀는 랜슨의 공격을 검으로 막아내지만 랜슨은 자신이 그를 붙잡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나귀는 한 번의 배기로 방역한다. 다음으로 2 칼날이 부딪힙니다. 손자의 칼날은 충돌과 동시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랑송에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나귀는 그의 핵심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털어놓으며 랑송이 그에게 질문한다. 그는 이어서 랜슨이 정말로 자신이 최고 지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는다. 나귀는 검을 치켜들고 혈통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선언한다. 그는 랜슨을 돌아보며 이제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그러자 나귀는 데이지와 낫이 그를 노려보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씩 죽이는 것을 제안한다. 버스는 검을 더욱 꽉 쥐며 싸움이 된다면 어차피 질 것이라고 결심한다. 그는 그 후 무기를 칼집에 넣는다. 버스는 낙에게 소리치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멈춰달라고 부탁한다. 나귀는 그저 웃으며 그게 뭐냐고 묻는다. 그는 이어서 명검 랑손이 자신에게 구걸하는 것인지 묻는다. 랜스는 자신이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나가이가 자신을 짓밟고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나귀는 검을 칼집에 넣고 그렇게 쉽게 도망치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뼈를 꺾으며 자신도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나가가 랜슨의 얼굴에 펀치를 날렸다. 그는 또 한 번 타격으로 이어간다. 랜슨은 충격으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한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랑송의 머리를 밟는다. 랜슨은 마침내 자신이 미안하다고 말하게 된다. 나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쉽게 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귀는 오늘을 끝으로 하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한다. 2 소년이 쓰러진 랜슨에게 다가가 그가 패배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했으니 모든 게 괜찮다고 답합니다.
나중에 방 안에서 랜스는 데이지와 콜린에게 그들의 행동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이어서 그들이 정말로 혈연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는지 묻는다. 사클라이는 주인에게 사과했다. 데이지는 팔짱을 낀 채 침묵을 지키고 있고 소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 랜스는 그녀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는다. 그는 이어서 그녀가 방금 한 말에 대해 질문했다. 데이지는 카시우스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한때 그의 하인이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녀는 그에게 혹시 잊어버렸는지 물어봅니다. 랑송은 케이시의 탐욕스러운 뱀파이어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한다. 그의 동료들과 가족 모두 죽고 결국 그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는 이어서 그녀에게 이제 그에게 기어오르고 싶은지 그리고 피를 빨아먹으며 살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데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인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며 더 이상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 랜스는 방에서 뛰쳐나오며 그녀를 부르고 이어서 주인에게 소리치더니 데이지가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랜스는 그런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랜슨에게 고통이 심할 거라고 말하고 벗은 삼촌에게 약을 구해오겠다고 한다. 랑송은 젊은 남자가 떠나자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러자 버슨이 갑자기 들어와 랜슨이 괜찮은지 묻고 랜슨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버슨은 리나가 데이지에게서 랜슨과 나기가 싸우고 있고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리나는 그저 삼촌을 불렀다. 데이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말했는지 묻는 소녀에게 버스는 이를 확인해준다. 랑송은 그 상황에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버슨이 그에게 물약을 건네주자 그는 모든 이들의 걱정, 어린 마음에 감사를 표했다. 랜스는 바이아를 가져가고 데이지에게만 감사를 표한다. 그는 기침을 한다. 랑송은 자신의 핵심이 온전했다면 나가와 맞설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장면은 두 아이가 밖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바로잡았다. 랑송은 나기가 다음날 돌아올 예정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손에 든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다. 랑송은 손에 든 물체를 활성화한다. 그러자 그는 자금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왕가의 왕실 보물을 팔기로 결심한다. 그는 황제의 인장이 제국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 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무언가라고 여긴다. 결국 그는 운명의 책을 포털에서 꺼낸다. 랑송은 책을 펼쳐들고 왜 이 책이 왕실의 보물로 여겨지는지 의문을 품는다. 고대 상징들이 페이지에서 뿜어져 나온다. 책에는 숱하게 달력에 적힌 날짜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상징으로 가득 찬 컬티스트들의 비밀 예배당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고대 언어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자 책이 그를 완전히 감싸 안았다. 별이 그려진 메달이 나타납니다. 장면은 다시 텅 빈 방으로 돌아온다. 갑자기 랜스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섞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들 곁을 따라 달리며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가 운명의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는 멈춰서서 이곳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장소임을 깨닫는다. 그는 그곳이 넌 던전임을 알아차렸지만 왜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일행은 멈춰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는다. 후드를 쓴 남자 중 한 명이 예배당에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알립니다. 그는 먼저 약물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랑소는 엘릭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반응했다. 그는 그 구조가 엘리시안 던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약이 닭의 달력 36년과 73년에 그곳에서 발굴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는 그가 1만 년 전 과거로 시간 여행을 했다는 뜻이다. 후드를 쓴 남자들이 약이 놓인 제단에 다가간다.
랑송은 현장을 지켜보며 모든 것이 실제 상황임을 확인한다. 그 영약이 거기에 있어 그가 정말로 과거로 돌아왔음을 증명한다. 한 남자가 작은 유리병을 집어들고 그 약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랑송은 그 영약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결심한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총 12명을 세었다. 그는 검의 칼자루를 더욱 꽉 쥐며 그들을 모두 죽이고 영약을 가져갈지 고민하지만 한 남자가 재물을 받기 전에 2명씩 짝을 지어 침입자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한 남자가 임무를 할당하며 켈틱과 크룸을 동쪽 통로로, 사렌과 토텐을 서쪽 통로로 보낸다. 그는 이어서 사라와 랑손을 북쪽 통로로 배치하고 랑손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과거에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왜 자신을 동맹군으로 여기는지 궁금해한다. 랜스는 강력하고 정신을 변화시키는 마법만이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운명의 책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새 파트너가 다가와 그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지 묻는다. 그 남자는 그에게 서둘러 가라고 재촉한다. 랑송은 당분간 정보를 수집하고 기회를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은 복도를 함께 걸으며 나란히 걷는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을 마주쳤는데 여성이 앞으로 달려들어 파트너를 공격했다. 그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녀를 이긴다. 공격자는 랑송을 향해 몸을 돌렸다. 랜스는 파업으로 인해 남겨진 투명한 흔적에 의문을 제기한다. 남자가 공격해오지만 랜스는 검으로 막아낸다. 그는 이어서 무기를 더욱 힘주어 움켜쥐었다. 론스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를 밀어낸다. 그는 이어서 검의 내구성이 형편없다고 평했다. 공격자는 그것이 검인지 오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랑송은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 한번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 검을 준비한다. 갑자기 그는 날카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두 아이가 기둥 뒤에 숨어 나타난다. 그들은 랜슨 뒤에서 달려가며 랜슨이 왜 왔는지 묻는다. 현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남성은 아이들을 납치하는 사입이 종교 집단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들을 납치해 살아있는 제물로 쓸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장면은 버슨이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랑송도 테이블에 앉아 현재의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 다른 신도들이 현장에 도착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랜슨에게 강영변이 침입자에 의해 극복되었는지 묻고 그는 이를 확인한다. 그러자 그들의 지도자는 힘을 합치라고 명령했다. 컬티스트들이 조직적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아이들은 숨어 있는데 여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당황한다. 랜스는 그녀를 돌아보며 같은 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2명의 사입이 종교 신자가 복도를 달려와 그들 쪽으로 다가온다. 그들 중 한 명이 싸움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들이야. 그는 이어서 랜슨이 매복 공격을 받았는지 의문을 품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명령한다. 여자는 랜슨의 검을 칼집에 꽂고 랜슨은 그 장면을 그저 바라본다. 그는 그 후 컬티스트 중 한 명을 뒤에서 공격한다. 랜슨이 그를 찌르고 컬티스트는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한다. 그러자 랑송은 남자의 시신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것을 쉽게 만든 작은 공연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한다. 그는 남자가 무모하게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방역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랭스는 그녀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컬티스트 리더 중 한 명이 다가오자 그 남자를 읽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처럼 그녀를 돕겠다고 한다. 그는 쓰러진 시체들 앞에 멈춰서서 랜슨에게 그게 배신이었냐고 묻는다. 컬티스트는 배신으로 인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의 원한이 담긴 영혼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랑송과 여인은 그가 배신의 혼란스러움을 덧붙이며 고귀한 기사의 영혼으로 죽으니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하자 그를 응시했다. 여인은 그곳에 고급 전문가가 나타날 줄 몰랐기 때문에 지원군을 부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한탄했다. 그녀는 옆을 흘끗 쳐다본다. 아이들은 그녀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중급 수준의 전문가라고 정정했다.
여자는 혼자서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하며 랜슨이 틈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공격하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컬티스트를 공격한다. 그는 파업을 막고 그녀에게 주먹을 날렸다. 여자는 방역을 준비하지만 그는 여자의 검을 피한다. 컬티스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곧 닥칠 공격을 향해 그저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다. 랑송은 그 장면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러자 그는 순식간에 앞으로 나섰다. 랜슨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이어서 컬티스트에게 회전배기를 가한다. 랑송의 공격은 유물에 의해 막히고 여자는 그 장면을 지켜본다. 그녀는 급히 달려가 컬티스트를 공격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그거 없이는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묻는다. 그런 다음 컬티스트들에 대한 비난과 싸움이 이어진다. 랜스는 주먹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검의 경로를 예측할 수 없다. 여자는 컬티스트를 뒤에서 공격할 자세를 취한다. 그녀는 공격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그녀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 여자는 랑송을 돌아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약한지 의아해하고 그는 그저 자신의 손을 바라볼 뿐이다. 컬티스트는 그를 조롱하며 자신이 그저 평범한 검객일 뿐인데 그의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따져 묻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강력한 일격으로 그녀를 공격한다. 여자는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다. 컬티스트는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카시우스 백작의 지휘 아래 겪었던 모든 일을 회상하며 랑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그러자 란손은 그에게 평범한 공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오라 실 기술을 사용한다. 랑송은 전진하며 칼을 휘둘러 컬티스트를 공격한다. 랜슨의 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이르자 남자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서로 충돌하며 격돌한다. 랑송은 자신의 기술로 빚어낸 거대한 손으로 그를 공격한다. 컬티스트가 공격에 맞았다. 그는 랜슨을 응시한다. 그러자 랜슨은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칼이 부러져 땅에 쓰러졌다. 여자는 그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 쓰러져 있다. 랜슨은 일어나 컬티스트의 시신 위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남자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랜슨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다. 그는 그것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영약을 발견하며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한다. 랑송은 바이알에 담긴 내용물을 마실 준비를 한다. 여자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컬티스트의 몸은 그에게 외치며 입자처럼 녹아내렸다. 황금색 회중시계가 나타난다. 장면은 달빛 아래 고대 유적지로 바뀐다. 데이지는 밤늦은 시각에 오빠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밖에 서 있다. 그녀는 버슨과 통화하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랜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데이지는 그가 이미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며 집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랜슨이 땅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자 소녀는 동생을 불렀다. 랜슨은 의식을 잃은 채 랜슨의 침대 옆에 놓인 나무 상자를 붙잡고 있다. 데이지와 버스는 말없이 그를 지켜본다.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곧은 그가 깨어나면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데이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동의한다. 홀로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랜슨은 부상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상태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갑자기 랜슨이 침대에서 움직인다. 그는 의족을 들어 올리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랑송은 자신의 손을 보며 어리둥절해한다. 그러자 그는 돌아서서 데이지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안도한 그녀는 그를 형이라고 부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피투성이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의 무반응으로 인해 당황하게 만든다. 랜슨은 일어나서 그녀가 왜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는지 묻는다. 그녀가 그를 형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황한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웃으면서 울어서 눈과 뺨이 부어있다고 지적한다. 랜스는 그녀가 정말로 걱정했는지 묻는다. 그리고 나서 데이지가 확인한다.
그녀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지 묻는 것. 그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불평한다. 랜스는 데이지와 함께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 게 꽤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손을 머리 위로 가져가 균형을 잃었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가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그를 부르며 소리쳤다. 랜스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진짜였어. 데이지는 그의 몸에 대해 묻고 나서 그의 팔보철물을 제거한다. 랑송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이 돌아왔다고 선언한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이 돌아왔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데이지는 그의 이름을 외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팔과 다리가 다시 자랐다는 소리와 함께 팔을 당기지 말라는 경고가 울려 퍼진다. 랜스는 천천히 눈을 뜨며 아들 데이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데클란과 어린 레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버스는 랜슨에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한 모금에 5만 갤런이나 하는 비싼 엘릭서를 마셨다고 밝히며 버슨을 충격에 빠뜨렸다. 랜스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며 담요를 들어 올립니다. 버스는 이사가 가능한지 묻고 랜스는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괜찮을 거라고 답합니다. 그는 화장대 쪽으로 다가가 작은 나무 상자를 집어든다. 랜스는 한 사람에게 동행을 부탁하고 그 사람은 동의한다. 함께 그들은 약이 있어야 할 빈 재단을 바라본다. 버슨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만 랜스는 자신도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상자를 열자 열쇠가 나왔고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억에 따르면 열쇠 주변을 중심으로 보안이 특별히 강화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비밀 공간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다. 그는 소환 주문서에서 키를 들어 올리며 그 주문서에서 형체가 나타난다. 그러자 둘을 중심으로 원이 빠르게 퍼져나간다. 랜스는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비밀의 방이 열리고 그곳에는 보물과 망토를 걸친 마네킹이 있었다. 그마만 해도 5,000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그 외에도 유물, 고대검, 갑옷, 심지어 기본적인 도구까지 소장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랜슨에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는다. 먼저 그의 팔다리가 재생된 후 이번에는 목 뒤에 손이 닿는 상황이다. 랜슨은 자신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랑송은 자신이 1만 년 전 바로 그 장소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 폭로는 버슨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이 실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랜스는 유물의 힘이 일회용이 아닌지 그리고 과거로 반복해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버슨을 불러 세우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델 카스티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에 누워 몸을 쭉 뻗은 그는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의미라고 말한다. 그는 랜슨을 불러 그 쓰레기를 보러 갈 건지 묻는다. 그가 문을 열 때 그는 랜슨과 마주보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묻는다. 나귀는 랑손이 자신을 만나러 온 건지 묻지만 이내 랑손의 팔과 다리를 보고 의아해하며 질문한다. 나귀는 랜슨이 자신의 핵심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지체 없이 주님께 전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랜슨은 이에 대응하여 검을 뽑아들고 빠르게 칼을 휘둘러 앞으로 돌진한다. 공격은 나귀의 부하 중 한 명을 놀라게 했다. 파업이 그의 가슴을 정확히 강타하고 다른 남자도 같은 방식으로 맞는다. 나귀는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응시했다. 랑송은 힘을 주어 나귀를 향해 돌진한다. 그는 공격할 준비를 하며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간다. 나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검을 뽑아든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랜슨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랑손이 전체 칼날 대신 오라시를 사용하여 싸울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나귀는 랜슨의 핵심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랜슨은 칼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는 그저 묻는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자 랑송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한다. 나귀는 전투 자세를 취하며 3년 전과는 달라진 자신이 이제 애굽 귀족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체격과 불멸의 재생 능력을 자랑한다.
그는 고수 검객에게도 충분히 맞설 만한 상대일 것이다. 브랜슨의 공격이 나기를 향해 맹렬히 치솟는다. 그는 정면으로 날아오는 일격에 머리를 맞고 나기의 머리는 검에 맞아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목이 잘린 시신은 랜슨에게 가기 전에 먼저 미세한 입자로 분해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핵심이 회복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오라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또 다른 때에 데이지는 그에게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영약을 마셨는지 묻는다. 랑송은 이를 확인하고 왕실 가문의 보물인 반 로아, 반 아로에의 보물을 이용해 과거로 돌아갔다고 설명한다. 아들은 다시 돌아와도 되는지 묻지만 랜스는 물건이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대답한다. 샘 앨런이라는 여성은 마법의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랜스는 아무리 오래된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것이 과연 신성한 힘을 담고 있을 수 있을지 자문한다. 데이지는 그가 10,000년 전에 마셨던 200년 전에 발견된 영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말을 끊었다. 그러더니 그는 무언가를 깨닫고 그녀가 옳다고 외쳤다. 그녀를 혼란스럽게 남겨두었다. 랑송은 돌아오기 전에 약의 절반만 마셨다고 기억한다. 그는 버슨에게 엘릭서의 절반만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지 묻지만 버슨은 그 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손을 든 랜스는 그 경우엔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완전한 만병통치약이 원래 발견되었는지 아니면 랜슨이 그 절반을 마셔서 역사가 바뀌었는지 궁금해한다. 샘 앨런은 그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한 행동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다. 랜슨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묻는 질문을 받는다. 그는 잠시 자신의 목표를 되새겨본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은 것에 대한 복수이며 왕족 가문인 반 로아 반 아로에의 마지막 일원으로서 왕국 재건이라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랜스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스스백작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쿠샨 영주의 신하가 되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던 때를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샘 앨런은 카시우스 백작이 이미 뛰어난 검객이었으며 이제는 캐슈의 진짜 피를 빼앗았기 때문에 매우 강하다고 경고했다. 랜스는 이것이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하며 카시우스가 자신이 얼마나 미쳐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한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는 이 싸움이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이어서 카시우스 백작에게 제출해야 하는 세금 보고서가 3주 후에 마감이라고 알린다. 랑송은 그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랑송은 폐허가 된 경기장에서 홀로 검술 연습을 한다. 그는 1만 년 전 컬트 구성원들이 사용했던 검술을 회상한다. 그것은 절상력을 지닌 지속적이고 견고한 기술이었다. 한광신도는 오라블레이드의 유용성을 비웃으며 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평범한 검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랜스는 마치 칼날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혹은 자신이 칼날 자체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자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눈을 떴다. 그는 무기를 움켜쥐고 이제야 이해했다고 선언한다. 란소는 그것이 확실히 오라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데이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외치며 그에게 달려갔다. 카시우스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는 경계심을 느꼈다. 그의 홀에서 한 남자가 주님께 랜슨 가문의 가족이 성에 초대받았다고 알립니다. 사흘 안에 델카스티오는 몰로비아 왕국의 귀족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며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을 희생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랑송은 세금 마감일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제 카운트가 갑자기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버스는 카운트가 나기의 죽음을 발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랜스는 이를 의심하고 있다. 반란군을 탓할 것이라고 믿으며 밀라노가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밀라노는 반란군의 계획이 갑작스러운 초대로 인해 무산된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그녀는 카시우스 백작이 의식을 행했을 때만이 유일한 기회였다고 말하며 랜슨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시멜레이는 자신의 형에게 일어난 일 이후로
백작은 한 달에 한 번씩 혼자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성을 떠난다고 설명한다. 데이지는 카시우스의 부하들이 아이들을 납치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밀라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학살당했으며 시체와 아이들까지 모두 제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며 결론을 맺는다. 랑송은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왜 스스로에게 시체와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려 하는지 묻는다. 그는 다친 팔다리로 집에 갇혀 지내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탄한다. 랜스는 밀라노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간단히 정보망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격분하며 그녀가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위험한 도시에 갔는지 의문을 품는다. 밀라는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이다. 버스는 그녀가 이미 20살이고 성인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랜스는 여전히 혼자서 도시를 걷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한다. 데이지는 그 후 그를 형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칼을 든 채로 카시우스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지 그에게 묻는다. 랜스는 단호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 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칼로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버스는 천상의 은빛 강철을 정령의 기운으로 정제하여 만든 무기 킹소드로 인식하고 있다. 랑송은 이를 들어올리며 뱀파이어와 같은 타락한 존재들은 이 칼날을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한다. 봐. 밀라는 그를 믿는다고 말하고 만약 실패한다면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녀의 선언에 그는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나서 그저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밀라는 어떤 경우든 백작을 죽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란소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선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장면은 레이라 마을로 바뀌고 그곳에서 몇몇 아이들이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다. 한 소년이 거대한 버섯을 보여줍니다. 그는 찾았지만 친구는 자기 것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흥분한 나머지 그들 중 한 명이 집으로 가서 누가 더 큰지 재보자고 제안하며 달려갔다. 마을 전체가 갑자기 거대한 화재에 휩싸였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기사가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칼로 공격한다. 또 다른 남성이 군인에게 등 뒤에서 칼에 찔렸다. 그런 다음 시신이 무례하게 수레에 던져진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파괴를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발견했다. 한 무리의 군인들이 소년들에게 다가온다. 소년들은 기사들에게 포위당했다. 화살이 빠른 속도로 발사됩니다. 발사체가 기사 중 한 명의 머리를 강타한다. 더 많은 화살이 즉시 다른 2명의 병사를 쓰러뜨린다. 아이들은 총성이 들려온 방향을 향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본다. 한 궁사가 다가와 괜찮은지 묻는다. 한 소년이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을 리베라 란다라고 소개합니다. 아이들은 이름을 헷갈려하며 반복해서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를 남작으로 알아본다. 란다 씨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한 소년이 어머니가 아직 거기에 있다고 소리치지만 란다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낸다. 그는 아무리 많은 부하들을 죽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란다는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며 백작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고 결론 짓는다. 장면은 보름달이 비치는 백작의 성으로 바뀐다. 벽 안에는 덮인 시신을 담은 수레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한 군인이 마차 행렬을 감독하고 있다. 부하 직원이 델 카스티오에게 총 126구의 시신이 들어왔는데 이는 배정된 할당량보다 많은 수치라고 보고했다. 델 카스티오는 나머지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그를 해고했다. 그는 시신 중 한 구에 다가가 시트를 걷어 올린다. 그는 시체 중 하나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입가를 닦는다. 그는 랜슨 일행이 내일 궁전에 들어갈 것이며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시체 더미에서 돌아서서 걸어 나간다. 갑자기 시트 아래로 손이 움직이자 델 카스티오는 멈춰서서 돌아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시트 아래에서 칼이 재빠르게 뽑혀 나온다. 에너지의 파동이 카트에서 델 카스티오 쪽으로 뻗어나간다. 밀라는 이전 대화에서 정보에 따르면 레이라 마을에서 나온 시신들이 오늘 이송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녀는 그 후 오빠에게 죽은 척하며 마차에 잠입하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하면 그는 백작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고 그때까지 마력을 억누르고 있어야 한다. 계획은 백작이 방심할 때 공격하는 것이었다. 델 카스티오는 파업을 막고 예고 없이 그를 불러낸 이유를 묻는다. 랜스는 자신의 방어에 맞서며 자신이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델 카스티오는 랜슨의 몸이 회복된 것을 언급하며 어쩌면 만병통치약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축하 인사를 건넸다. 랑송은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결국 서로 맞서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러자 델 카스티오는 전투 준비를 마치고 그에게 외쳤다. 그는 그에게 맛있는 절망의 맛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초대한다. 랑송은 검을 들고 집중하며 자세를 취한다. 그는 검과 연결된 느낌을 받으며 검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듯 눈을 빛낸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려와 서로의 칼날이 부딪혔다. 델 카스티오는 충격의 힘에 밀려 뒤로 튕겨나간다. 그는 회복한 뒤 넓은 수평 공격을 펼친다. 랑송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점프한다. 그는 착륙한 뒤 상대를 향해 몸을 돌린다. 델 카스티오가 다시 한번 그에게 돌진한다. 랜스는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델 카스티오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한다. 랜스는 공격을 피하며 땅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공격이 지나갈 때 그는 몸을 돌려 델 캐슈너의 목을 향해 빠르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뱀파이어는 마지막 순간에 칼날을 막아냈다. 델 카스티오는 자신의 아우라가 더 약했다면 목이 잘렸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벤로아 왕국에서는 예상된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여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벤로아에 실종된 둘째 왕자임이 밝혀졌다. 델 카스티오는 그저 그 소중함에 대해 언급할 뿐이다. 그는 그런 귀중한 영혼을 바침으로써 그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랜스는 강력한 아크 스트라이크로 전진한다. 델 카스티오는 아무리 시도해도 소용없다고 단언한다. 그러자 그는 손으로 칼날을 막으며 이 칼은 결코 자신의 오라를 뚫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랑송은 델 캐슈너스의 손에 칼날을 더욱 세게 눌렀다. 그러자 두 힘은 충돌하여 도시 다른 곳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보름달 아래 밤은 고요하게 잠잠하다. 나가시는 술집 밖 테이블에 동행과 함께 앉아있다.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그가 왜 불렀는지 물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가 큰 문제를 일으킬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나기는 아니라고 답했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룹의 다른 멤버가 그에게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갑자기 모두가 거대한 진동에 반응했다. 멀리서 그들은 에너지 충돌을 목격하고 카시우스 백작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남자들은 이 일이 족장이 말한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다. 나기는 망원경을 꺼내 누가 감히 그런 대담한 일을 하려 했을까 궁금해한다. 그는 확인해 봐야겠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 기기를 건네준다. 남자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며 싸우는 사람을 알아본다. 놀란 그는 그게 정말 랜슨인지 궁금해한다. 나기는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묻는다. 랜슨의 시신이 정말로 회복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 어두운 방 안에서 밀라노는 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현재로 돌아온 나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의 부하들은 그저 계속 지켜보기만 할 거냐고 묻는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궁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보여진다. 동료들은 자신들도 개입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돌아서서 사과했다. 한편 랑송과 델 카스티오의 칼날이 격렬하게 부딪힌다. 랑송은 다시 한번 상대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델 카스티오는 다시 맨손으로 칼날을 막아 세운다. 랜스는 물러서서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한다. 델 카스티오는 칼날이 마침내 그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을 때 반응한다. 목에 상처가 나고 그는 손으로 그 상처를 만진다. 그러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소년을 저주했다. 보름달이 폐허가 된 성의 꼭대기를 비추고 있다. 델 카스티오는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며 상대방의 뛰어난 검술에 감탄한다. 랑송은 말없이 그를 계속 응시하고 있다.
그러자 뱀파이어는 언젠가 자신이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른 뱀파이어들이 그의 뒤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타격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뱀파이어들은 모두 론슨을 향해 일제히 전진한다. 그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임박한 공격을 준비한다. 그는 다가오는 뱀파이어 중 한 명을 베어 넘긴다. 그는 시체들 사이에서 뱀파이어들을 저주하며 1대1 전투에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랜스는 그들에겐 끝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이 속도라면 카시우스를 쓰러뜨리기도 전에 지쳐버릴 거야. 한 뱀파이어가 재빠른 공격으로 그를 공격한다. 그는 칼날이 그의 얼굴을 스치듯 지나가자 피했다. 랜스는 서둘러 그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 다른 뱀파이어가 그에게 수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랜스는 갑작스러운 접근을 감지하고 깜짝 놀란다. 화살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뱀파이어의 정수리를 정확히 꿰뚫어 그의 공격을 저지한다. 충돌 후 뱀파이어의 몸은 산산이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다른 뱀파이어들은 기운이 깃든 은화사를 알아차리고 반응한다. 란소는 총소리가 난 곳을 향해 돌아본다. 그는 손에 활을 든 채로 리베라를 무작위로 알아본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들며 자신들도 그곳에 있다고 소리쳤다. 랜스는 그를 도란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그는 밀란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곧 데이지도 등장합니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젖먹이를 보는 것조차 놀란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지도자를 선두로 나아가며 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제 모든 목표물이 모였으니 리베라는 다시 활을 겨눈다. 봐, 밀란이 손을 앞으로 뻗고 있어. 조던은 화살을 쏘아 한 번에 2명의 뱀파이어를 쓰러뜨린다. 데이지와 데클라는 함께 싸우며 적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다. 랜스는 왜 모두 거기에 있는지 묻는다. 혹시 다칠까봐 걱정돼요. 데이지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에게 핀잔을 주며 지금 모두가 함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라는 열렬히 동의한다. 그는 그 후 동생에게 개수에만 집중하라고 말한다. 랑송은 동료의 말에 반응한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아이처럼 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의 시선은 전투에 집중되고 단호해진다. 랜스는 검을 치켜들고 자신이 처리해야 할 사생아가 있다고 선언한다. 델카스티오는 자신의 팔을 먼저 떼어내야 할지 묻는다. 뱀파이어의 팔이 변형하며 점점 커지고 날카로운 발톱이 돋아난다. 델카스티오는 변형된 팔로 공격하지만 랑송은 검으로 그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대고 방벽이 나타나 뱀파이어의 공격을 막아냈다. 폭발 후 그의 팔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한다. 랑송은 부러진 목걸이를 들어올리며 보호의 목걸이라고 외친다. 그가 폐허에서 발견한 목걸이는 제 역할을 다하고 땅에 산산이 부서졌다. 델카스티오는 그의 맹렬한 공격 이후 잠시 뜸을 들이며 그를 응시한다. 랑송은 이 순간을 틈타 자신의 비밀 카드를 꺼내든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검의 심장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진하여 스트라이크를 날린다. 랑소는 강력한 회오리 모양의 공격을 펼친다. 얼굴을 일부 가린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며 어떻게 감히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 저주. 그러자 그는 랜슨이 죽게 될 것이라고 외치며 자신의 공격을 시작했다. 브랜슨의 회오리 바람이 상대의 공격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캐스는 정면으로 공격을 받아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 목 부위에 균열이 생기며 그 균열을 통해 끊임없이 공격이 이어진다. 랑송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그는 직선적이고 정확한 찌르기로 앞으로 돌진한다. 카시우스의 목에 직격으로 타격이 가해진다. 랑송은 마지막 동작을 마친 후에도 숨을 헐떡이며 제자리에 서 있다. 랜스는 카시우스 역을 맡고 있다. 그의 몸이 땅바닥에 쓰러진다. 뱀파이어 군주의 두목이 패배하여 땅바닥을 구른다. 쓰러진 카시우스는 그것이 영혼의 검인지 묻는다. 청년은 그저 고대 검의 열쇠와 오라블레이드를 섞으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칼이 과연 그랜드 마스터의 상징인 영혼의 검인지 의문을 품는다. 갑자기 남은 뱀파이어 중 한 명이 가슴을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다. 데이지와 자로는 다른 뱀파이어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나기의 부하들은 자신이 충격으로 인해 죽어가는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캐스의 몸이 분해되는 순간 랜스는 자신이 진정으로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궁수는 랜슨경이라는 호칭으로 그를 불렀다. 리베라는 카시우스를 정말로 죽였다고 확인한다. 해방된 자는 기록에 따르면 조상을 잃은 뱀파이어는 2일 동안 감각을 잃는다고 설명한다. 랑송은 며칠 안에 회복할 수 있을지 묻고 궁수는 지금이 잔당을 제거할 완벽한 기회라고 확인한다. 그리고 그는 밤이 끝나기 전에 모든 악당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며 미소를 짓는다. 랜스는 오히려 그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답한다. 리베라는 나타나서 그에게 절하고 감사를 표하며 그 덕분에 동료들을 복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랑송은 희미한 미소를 띤 채로 그를 바라본다. 그는 손을 내밀며 자신과 함께 힘을 합쳐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고 말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 그는 피에트로 가문의 문장을 보여주며 300년 전에도 그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땅의 귀족 가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리베라는 그에게 문장을 건네며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궁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순간부터 멀리서나마 그를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다. 밀라는 그가 자신의 문장을 줄 정도로까지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버스는 밀라노에게 리베라가 누구인지 잘 아는지 묻고 밀라노는 자신의 정보가 리베라를 통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반군 세력과 협력한 것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녀는 단지 조금만 도왔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봐. 밀라노는 나머지 일은 리베라 피에에 맡기고 백작의 범죄 증거를 찾는데 집중하라고 제안하는 거야. 그녀는 카운트가 더 많이 부정될수록 시민들의 지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랜스는 그 전략에 동의합니다. CSI의 사망으로 인해 쿠샨시를 통치하기 위해 시민들의 지원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기업인들과 지역 시민들을 모아 수사팀을 구성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랑송과 밀라는 예배당에 도착해 그곳이 맞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대청 안을 들여다본다. 그들은 그 지역을 걸어다니며 그녀는 그곳에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동상을 가리키며 그저 춥고 불안하다고만 말했지만 밀라는 다른 것을 가리키며 그게 무엇인지 물었다. 랑손의 가슴에 있는 물건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랜스는 유물을 들고 갑자기 왜 빛나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유물은 불안정한 에너지를 그의 앞에 투사한다. 에너지에서 책 한 권이 나타나고 그는 그 물건이 그때처럼 다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밀라노는 이 책을 운명의 책으로 여기며 열어보라고 제안하지만 랑송은 열어보면 다시 과거로 보내질 수 있고 자신의 실종으로 인해 세력들이 영토를 두고 싸울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절한다. 그러자 그녀는 동의하며 그에게 물건을 치우라고 말하고 그는 그렇게 하기로 준비한다. 갑자기 책이 그의 손에서 날아오르더니 공중에서 저절로 펼쳐진다. 강렬한 빛이 그를 감싸는 가운데 책에서 메시지가 나타난다. 6개의 별이 그려진 메달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그는 햇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 움직이는 마차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결국 과거로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마차는 드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간다. 그는 마차에 탄 다른 두건을 쓴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번에는 동행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동행 중 한 사람에게서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한다. 랑송은 앞에 앉은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러자 남자는 그를 바라보며 이름을 부르며 깨어났는지 묻는다. 그는 이 사람이 자신이 만났던 이단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검의 칼날 쪽으로 간다. 랑송은 그 남자의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지역의 모든 만화가 자신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이는 그랜드 마스터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자 남자는 모습을 드러내며 랜슨을 우연히 만나 제자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랜슨은 이번엔 자신이 그 남자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랑송이 언제 그를 제자로 삼았는지 묻자 그 남자는 일주일 전이라고 대답했다. 미소를 띤 채로 그는 그것이 기적 같고 신의 개입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랑송은 용서를 구하며 다른 사입이 종교 신자와 비교했을 때 그 남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린다. 남자는 자신을 카시우스의 라이트 공작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소원은 컬티스트들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이어서 란손 반 아로웨이에게 말을 건네며 일주일 전에 그가 자신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제 그들은 젊은이가 가르침을 받을 성으로 향하고 있다. 랜스는 자신이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다. 카시우스는 젊은이가 자신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며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랑송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오고 카시우스는 그가 진실을 이미 알아냈는지 묻는다. 랜스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카시우스의 친절함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특이한 존재로 여기고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랑송은 자신에게도 스승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답한다. 그는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 정말 괜찮은지 그에게 묻는다. 카시우스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동의하며 그 때문에 지금 느끼는 감정이 매혹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덧붙인다. 자신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는 그 사건이 오래전에 자신이 동의한 것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랜스는 이해하지 못한 채 반응한다. 카시우스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도 모른다고 인정하며 그저 느끼는 감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랜스는 그것이 단지 감정일 뿐이라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카시우스는 랑송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차가 계속 나아가는 동안 랑송의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들은 거대한 문 앞에 다가간다. 마차가 마침내 빛나는 강철 도시 글레잉 스틸에 도착했다. 랜스는 어떻게든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카시우스는 자신이 거주하는 이곳을 밤의 도시라고 소개한다. 빛나는 스틸 카시우스는 자신이 대공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대부분의 통치권을 부하들에게 맡긴다고 설명한다. 그는 은근히 랑송에게 그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지식과 예절을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랜스는 그곳 생활에 점차 적응할 수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곳의 기술과 검술은 훨씬 더 발전되어 있으니 그는 반드시 그곳에서 무언가를 얻어와야 한다. 지난번처럼 카시우스는 그가 향하는 성에 또 다른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는 랜슨이 곧 만나게 될 성실하고 정의로운 청년이라고 묘사한다. 마침내 그랜드 캐슬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랜슨과 금발머리의 여성은 서로를 보자 깜짝 놀라며 반응했다. 카시우스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서로를 아는지 묻는다. 오딘은 그렇다고 답하며 약 1년 전 컬티스트 예배당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주인임을 상기시킨다. 카시우스는 그녀가 그 남자가 특이한 검 열쇠를 사용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내고 그녀는 그 말이 맞다고 확인한다. 그는 이어 랜슨이 이제 그녀의 후배가 되었으니 서로를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며 랜슨이 자신을 잘 가르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시우스는 랜슨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지만 최근 들어 매우 바빠졌다고 설명했다. 카시우스는 당분간 그녀가 자신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어서 치안판사들과 논의할 일이 있다며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랜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금발머리의 여인은 아치무크 남작의 제자였던 그를 다시 만나자 놀라며 그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인사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막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손을 엉덩이에 얹고 그것이 선배에게 인사하는 올바른 방식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이미 위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딘은 그에게 지금까지의 삶과 관계없이 이제 그는 마스터 중 한 명이 되었다고 알려준다. 그녀와 함께 2명의 제자만 그녀는 자신이 틀렸는지 묻고 그는 그녀가 옳다고 동의한다. 그녀는 그에게 스승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행동을 명심하라고 일러준다. 그는 그녀가 항상 단정한 외모와 올바른 행동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엄격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그의 부츠를 가리키며 언제 마지막으로 광택을 냈는지 물어봅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그의 망토가 삐뚤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의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를 꾸짖으며 그렇게 행동하면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계속 자신의 머리를 쳐다보는지 물었다. 랜스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그녀도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오딘에게서 돌아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진다. 다른 사람들이 안뜰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선다. 여자는 자신을 오딘과 오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또한 대공의 왕실 근위대인 지평선 기사단의 일원이라고 덧붙입니다. AI 오딘은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그녀보다 강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스승님으로부터 아직 검의 키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검의 칼자루를 꽉 쥐며 검술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직접 맞붙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검을 뽑아들고 이제 선배가 검술의 길을 가르쳐 줄 때라고 말하며 그에게 검을 뽑으라고 했다. 랜스는 왜 갑자기 훈련장으로 불려갔는지 이해한다. 오딘은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당혹감을 풀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동의하며 칼을 뽑아들고 칼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AI 오딘은 만화를 조작할 수 없으므로 검의 정신에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검의 정신이 단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딘은 앞으로 돌진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의지를 보여준다. 랜스는 그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충돌에서 두 칼날이 힘차게 부딪힌다. 그는 강사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나서 만화는 그저 그 의지에 따라 모이는 것뿐이라고 밝힌다. 그는 그제야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오딘은 만화를 직접 통제하는 헌법이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숙달이 기둥이고 만화가 지붕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딘은 그에게 자신의 검의 오라를 끌어올려 보라고 요청한다. 랑송의 칼날에 집중력이 모이면서 힘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랑송은 마침내 성공하고 오딘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오딘은 그의 칼날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돌려 젊은 남자에게 자신의 검을 건넨다. 그에게 그녀 검으로 오라를 올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거야. 그는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지만 랜스는 칼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검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아야아는 이어서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똑같다고 말한다. 강사는 검의 오라가 검의 정신력이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더 좋은 검일수록 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 그가 이전에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를 초급 수준의 전문가로 분류하며 겨우 입문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여겨 그를 놀라게 한다. 이 단계가 검을 읽는 단계임을 밝힌다. 길을 따라 휘두르며 드러나는 것을 바탕으로 랜슨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검으로든 오라를 방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녀는 훈련이 끝난 후 그날 밤 특별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랑송은 안뜰 한가운데서 지친 채로 누워있다. 아덴은 그가 땅을 돌며 이름을 부른다. 그녀는 이어서 땅이 그의 침대여야 하는지 묻는다. 강사는 그에게 스승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오딘은 왜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 묻고 랑소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한 표정으로 검을 움켜쥐고 검날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랜슨이 공중으로 강력한 베개를 날린다. 그의 주인은 발밑에서 완전히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는 밤새 연습한 덕분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고 설명한다. 오딘은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조차도 일주일 안에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축하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랜스는 그녀에게 훈련을 진행하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두 사람은 안뜰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랑송은 힘으로 공격하고 철로 막아내려 한다. 그녀는 그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자 그는 빠른 연타로 그녀를 공격하며 압박했다. 두 관중은 랜슨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의아해하고 그중 한 명은 오딘이 실제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강사는 심지어 검을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자 철은 뛰어올라 공중으로 돌진하며 그를 향해 공격한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녀의 칼날은 랑송의 목 바로 앞에서 멈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파업이 끝난 후 철은 칼을 공중으로 던졌다. 그녀는 이 수준이 검술 전문가의 경지이며 검이 스스로 움직이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랜스는 자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검이 움직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2주 후에 예정된 결투를 포함한 교류전이 있을 것이며 당연히 모든 시선이 랜슨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오딘의 직속 제자인 아로웨이는 그때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 한다고 단언한다. 랑송은 미소를 지으며 예상대로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게 재미있다고 말한다. 목소리가 다가오며 그 남자 고용인을 비웃는 듯하다. 그 남자는 리터너가 어떻게 고아를 입양하고 이제 신원 미상의 불황자를 거두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러자 카스가 카시우스는 자신을 드러내며 신하들이 낯선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비판했다. 카시그 카시우스는 대공의 판단이 매우 형편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위를 상속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라이터너가 그녀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훈계를 하려는 것인지 묻는다. 캐스티게이트는 자신이 그녀와 초보자를 위해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급 전문가일 뿐이라고 계속 주장한다. 랜스는 그저 한심한 수준의 전문가에 불과하다. 그러자 그는 하인이 압수한 보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오딘은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다. 카시그는 다시 한번 그녀가 자신에게 설교를 하려는 건지 묻는다. 랑송은 아일랜드가 상황을 묵인하는 것을 지켜보며 주인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레티나의 판단이 정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테가트가 검증하도록 제안한다. 남자는 제안을 이해하지 못해 의문을 제기했다. 랜스는 자신의 검술 실력을 믿지 못한다면 대결을 제안한다. 오딘은 그를 막으려 하지만 카스가는 단순한 제자와 싸울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랑송은 해결책이 간단하지 않냐고 묻고 자신의 완벽한 기술로 모두를 조용히 시키는 것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관중들은 젊은 남자의 대담함에 대해 서로 속삭이고 있다. 카시그 카시우스는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의 용기를 의심한다. 그러자 그는 돌아서서 랜슨의 오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랜슨에게 다가가 이 일이 심각하며 그들의 주인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웃음을 멈췄는지 묻는다. 오딘은 시선을 피하며 아까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랑송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결국 모든 사람을 꺾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동의하며 그들에게 훈련을 재개하라고 말한다. 그날 밤 늦게 랜스는 안뜰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돌벤치에 앉아있는 오딘을 발견하고 뒤에서 그녀에게 다가가 외쳤다. 랜스는 그녀가 다시 훈련하러 나온 건지 묻는다. 그녀는 그저 별을 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랜스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비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딘은 그에게 별을 함께 보러 가자고 초대하고 둘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오딘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니 비격식적인 말투로 말해도 꾸짖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을 구세주라고 부른다. 기억 속에서 랜스는 그저 대답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건 좀 늦었지만 그가 자신과 아이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고 나이가 더 많으니 그녀가 감사하다면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랜스는 그녀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묻고 그녀는 13대 신들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한다. 이 대답에 랜스는 궁금해한다. 그녀는 모든 별이 움직이지만 신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13개의 별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 별들을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오딘은 머리 위에서만 떠오르는 지혜의 여신 별 미나브를 가리켰다. 그녀는 어렸을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몰랐지만 그 별을 보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그래서 13대 신들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오딘은 강의를 준비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했지만 랜슨이 이미 강의를 마쳤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그녀가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놀리며 말한다. 대광장의 눈에서 낮이 밝아오자 오딘과 랜슨은 복도를 함께 걸으며 문을 열었다. 오딘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랜슨은 그저 네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이어서 넓은 안뜰로 나가자 그곳에는 많은 다른 전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랜슨은 참석한 인파에 엄청난 규모에 놀랐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에게 대공의 직속 제자인지 묻고 그들 중 한 명이 곧 알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제야 모두가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는 듯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랜슨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한 노인이 집회를 기념하여 친선 결투를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전투자들이 자리를 잡자 경기장을 공개한다. 랜슨은 경기장 중앙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다. 상대 선수는 경기장 반대편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다. 남자는 대공이 자신을 직접 제자로 삼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승리하여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곧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랜슨은 말없이 그를 지켜본다. 그의 상대는 그제서야 힘을 풀었다. 랑송은 도전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자 그는 검을 움켜쥐고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한다. 두 칼날이 엄청난 힘으로 부딪힌다. 남자는 랜슨의 압도적인 힘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랑송은 상대의 칼날을 부러뜨리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상대는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칼을 휘둘러 상대의 목을 향해 달려든다. 남자는 땅에 쓰러져 패배한 채로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본다. 캐시디 카시우스는 방금 목격한 일에 말문이 막혔다. 랜슨은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다음 도전자에게 손을 들어달라고 간단히 요청한다. 새로운 적이 경기장에 나타나 랜슨을 향해 검을 치켜든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앞으로 돌진한다. 랑송은 한 동작으로 방역을 준비한다. 그는 공격을 피하고 상대를 쓰러뜨린다. 랜슨은 검을 어깨에 걸치고 다음 도전자에게 손을 내민다. 다른 기사들은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상대를 정확한 일격으로 쓰러뜨리고 다음 상대를 요청한다. 그는 주먹으로 다음 상대를 쓰러뜨리고 이미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향해 다음 상대를 불러 세운다. 관중들은 그가 자신들의 삼촌 중 한 명을 이긴 것을 보고 괴물이라고 평했다. 캐시디 카시우스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본 뒤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그는 증조부가 준비한 상대가 저것들 뿐이었는지 궁금해한다. 예상보다 쉽게 찾아낸 마지막 상대에게 랑소는 자신이 마지막 훈련 파트너인지 묻는다.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나며 내가 왔다 라고 외치고 공격하러 달려든다. 랑송은 전투를 준비하며 검의 힘을 집중한다. 상대는 빠르게 달려들어 공격한다. 그러자 신비로운 인물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공중 공격을 시도하지만 랜슨이 막아내고 상대방의 검이 손에서 튕겨나간다. 그는 그 젊은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후드를 쓴 인물이 떠나기 전에 몸을 돌려나간다. 청년 1000명. 존경. 랑송은 그가 전투장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다.